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진학교육 장승래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에 대해서 간략한 OT와 함께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또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인문계열 기출 5점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우선 계열 적합 전형은 인문계 면접이 50%가 들어갑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50%라는 말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 50%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면접 시험은 11월 9일인데 이 1단계 발표가 11월 1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4회 내지 8회로 현장 강의나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고려대 계열 적합 과정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앞에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가 크게 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마친 학생이고 학교에서 본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학생들, 국어라든지 통합사회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전형이 바로 계열 적합 전형일 것입니다. 완전한 문과 학생들을 판별하고자 하는 시험을 구술시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에 자신이 있다거나 평상시 통합사회라든지 국어 문제에 자신이 있었던 학생들은 응시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화상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같이 하고서 학생을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면접에서는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구술 면접은 평상시 자신이 많이 알고 있었던 지식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면접관 앞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막히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전처럼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날 가서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보통의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적도 좋고 평상시 말도 잘하지만 막상 면접관 앞에서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실전처럼 얼마만큼 면접관 앞에서 대화를 해보느냐, 이것이 구술 면접의 관건이기 때문에 막상 하라고 했을 때 못할 바에는 실전 연습을 최대한 똑같은 시스템에서 여러 번 해보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구술 면접을 실시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녹화를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을 녹화를 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기출과 모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1대1 및 또는 각 분조로 진행이 되고요. 1대1 실전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첨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완성을 시켜드립니다. 2025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 고려대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면접이 50%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실 일반적인 대학교 면접과는 좀 자소서 면접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술 문제, 약식형 논술 문제를 구술 면접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면접 50%. 저희가 이렇게
현장 강의도 하고요.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계열 적합 전형을 모집 응시 인원을 보면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46명 정도 뽑고요. 또 영어 영문학과 12명을 뽑고, 정치외교학과 9명이라든지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렇게 10명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에서 이제 교육학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로벌 한국 융합 학부라든지 또 국제학부, 요즘 국제학부 학생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10명씩이나 선발을 합니다. 자, 1단계 전형을 보면은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이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이 1단계의 서류와 또 면접 50%인데 결국에는 5배수를 뽑고 그 5배수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탈락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이 면접이 50%지만 형식적인 50%가 아닌 실질적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합격한 후에 불합리가 여기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면접 방법은 이렇게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면접의 내용은 이제 지문의 분석력이라든지 지문을 분석한 부분을 자신의 지문과 자신이 평상시 배경 지식 속에서 적응력, 또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게 수험생은 먼저 이제 고사실로 입시를 하고요. 2명 이상의 면접위원과 대면 면접 진행을 하고 면접 완료에는 퇴실 및 귀가 조치를 합니다. 6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요. A 플러스 A, B, C, D, F 이렇게 6점의 척도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본다면 분석력이 20%입니다. 그래서 제시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런 관계성, 제시문들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이제 20% 주고요. 적응력을 30%, 그래서 정보를 주어진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굉장히 중요한데 40%입니다. 이 종합적 사고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논리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 종합적 사고력이 40%고요. 아시다시피 태도가 불손한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라든지 바른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 태도 10%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종합적 사고력을 40% 위주로 해서 평가 반영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 날 8시까지 입시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또 인문계 사회는 11월 9일 1시 20분까지 입시를 완료를 해야 하고 11월 26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계열 적합 전형의 교과 과목을 살펴보면은 문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어 영역 파트가 있고요. 한국사나 생활과 윤리와 같은 사회탐구 영역 파트로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핵심 개념 및 용어들을 보면 시민이 얼마만큼 정치 참여했을 때 그 부분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시민 참여라든지 또 권력을 우리가 감시도 하고 감시도 받는 이런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던 문제가 2024학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이제 2024학년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문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약간의 약수령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 이걸 구술 면접으로 일부러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 지문부터 보시면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해. 싸움은 이제 기억인데 뭔가 이제 기억이 있고요.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됐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에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20분은 공을 차라고 했고 10분은 식사를 하라고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이라는 표현,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뭔가를 억압하는 느낌이 들죠.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렵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이렇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불황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정당성을 갖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갖게 된다. 다음에 이제 나아짐은요,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의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지방 양반들의 모임을 유향소라고 하죠. 그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하여, 향회라는 거는 이제 지방 양반들의 어떤 회의를 향회라고 하는데, 그런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요즘에 정당의 역할을 유향소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기약인 향약을 보급하였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향약은 풍속 교화는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향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즉 향약은 어떤 지방 향촌을 다스렸던 하나의 조례 또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가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향약을 다른 억압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일 것이고요.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신분제가 동의하자 양반은 점차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갔다. 한편 분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홍층은 이제 새로 성장한 신흥 분홍이 되겠죠. 이에 구향과 신향, 이렇게 구향, 옛날부터 양반이었던 사람, 신향은 이제 새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그 양반전에서 봤던 그렇게 족보를 샀던 사람들을 이제 신향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이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 바로 향전인데 이런 향전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가 지문에서의 싸움과 나 지문에서의 향전을 비교하는 거 이런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구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향은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수령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또고요. 이런 사또를 보좌해주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민불복종 운동, 다 글인데, 시민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위법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위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법을 위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있다. 처벌을 각오한 행위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 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반될 때 시민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화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위법행위, 이 노력이 바로 위법행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정당하다. 반면에 시민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피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자, 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시민 불복적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그런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 불복적 운동에 반대한다. 다음 라글에서는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국회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비대해졌죠. 그 비대해지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부분들, 또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언론이 감시보다는 자신의 그 특징을 강조하면서 권력화되는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새로운 시민운동이다. 자, 이 시민운동은 지금 현재 뭘 감시한다는 겁니까? 의회, 또 언론. 근데 이 의회와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이것이 권력화가 됐고, 이 권력화를 된 기구를 요 시민운동이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이다.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자,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이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라는 이렇게 역감시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가에서 기억의 싸움과 제시문 나의 향전, 그리고 제시문 다의 불복종의 공통점, 싸움, 향전, 불복종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라고 지금 1번 문제에서 질문을 했고요. 자, 1번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 또는 이제 정답을 본다면, 공통점은 모두 저항, 싸움이니까요. 또 향전이고, 또 불복종이니까 저항의 의미가 있죠. 다음에 대립, 자신이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립을 하고 있다. 또 우린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갈등이라는 점. 그래서 저항, 대립, 갈등,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여기 싸움과 향전과 불복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싸움은 회사 사람들의 억압에 대항하는 것임. 바로 억압에 대항. 이 싸움의 목적은 공정 노동자가 최소한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고, 형에 따르면 이 싸움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의 대립이다. 그래서 억압에 대항하는 대립이다. 다음 나의 향전은 바로 양반들 간의 경쟁이나 기득권 싸움의 성격, 즉 기존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구향한테 새로 등장한 신향들의 어떤 싸움, 그것을 이제 권력을 찾기 위한 싸움 해서 이제 기득권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기득권 싸움이나 아니면 신향과 구향의 경쟁이다. 다의 싸움과 향전이 다글에서는 불복종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법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불복종은 저항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에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 이 부분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겁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찾을 텐데, 이렇게 불복종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라고까지도 찾아주게 된다면,
굉장히 완벽한 해답이 되겠죠. 다음 재심은 2번에서는 단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재심은 가의 사장과 재심은 나의 지방 유력자의 행위를 평가시오. 자, 재심은 가에서의 사장은요, 어떤 행위를 합니까? 노동자들의 격리, 또 식사 시간 제한, 불황을 핑계로 해서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든지, 다음에 노동량을 늘린다든지, 항의하는 노동자를 쫓아낸다, 해고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의 지방의 유력자는요, 주민 수탈, 향약의 악용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거. 왜냐면 이 향촌에 있는 그 양반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관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돼서 이렇게 주민을 수탈한다든지 또 향약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행동을 규약한다든지 제약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를 보면 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 사장의 노동자 억압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은 아니다. 그냥 자신의 사리사욕이 목적이었다. 사장은 노동자 수탈은 사회 질서 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유양소의 그 양반들의 향전이라든지 유양소의 양반들은 주민 수탈은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을 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향약을 악용했다는 표현이 있으나 향약 자체를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준법 의식과 민주적 절차의 기준에서 비난하기 어렵다. 자,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지문에서 봤을 때 유양소에서의 향전은 굉장히 좀 난잡하다. 또 뭔가 법을 어길 것 같고 사회 지배계급으로서 피지배계급을 약간의 억압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이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떳떳하게 계속해서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준법 의식이라든지 민주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유력자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양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풍속 교화라든지 또 어떤 사회 질서 유지라든지 또 향촌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이 유양소가 존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지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다음 제시문 3번인데요. 3번에 제시문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문 가나 다르 모두를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자, 제시문 라에서는요, 지금 정보 공개의 연대 방식이 다양하로 시민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정보의 비공개, 왜곡, 노동자의 연대 방해, 권력의 남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형이라는 사람은 즉 저자의 지은이의 형은 투철한 현실 인식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시문 라가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인식을 고치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 자,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 가와 라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개인의 의식 변화와 또 그 개인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하나의 연대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또 민주적인 생각을 통해서 민주적 사회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구술 면접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제시문 나에서는 유양소에 대해서 이제 권력이 남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세력 다툼으로 감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래 감시해야 할 권력기구의 힘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시문 라가 지향하는 바의 실현을 목적으로 감시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 제도 및 부패방지법 이런 제정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공수처라든지 또 이렇게 공익신고제도 또 부패방지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체제가 있지만 그런 기구들이 바로 정부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기구의 활동 이것이 더 증폭이 된다면 권력 기구들이 함부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시민 참여에 의해서 막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제시문 다에서는 시민 참여의 한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을 제시했고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고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선 시민 불복종의 방법도 가능하나 대신 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자신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글로 적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말로써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하는 형식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전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술 면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신감 회복과 그 자신감 회복을 통한 의사소통 전달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저희 학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